안녕하십니까. 인문학 광산을 상상하다. 누구나 함께 상상하는 광산의 미래. 지속가능한 광산을 위한 11월 아카데미 강연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기본의 소프라노에 여러분을 듣겠습니다. 계절이 지나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몇 안 되는 추억을 만들고 싶을 때 또 음악이 주는 감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음악과 강연으로 많이 힐링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드렸던 곡은요, 너무나 잘 아시는 윤동주님의 별 해는 밤이라는 곡을 조범진이라는 작곡가가 새로이 곡을 만든 곡입니다. 노래는 가사를 동반한 유일한 음악의 장르죠. 가사가 주는 힘이 이 노래에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잘 어울리는 곡일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곡은요, 오페라 말괄량의 마리에타에 나오는 이탈리아 스트릿송이라는 곡인데요. 한 소녀가 이탈리아에 가서 그곳의 아주 경치와 그 환경이 너무 좋아서 신이 나서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세요. Napoli,
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잘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혹시 나가서 또 그 근거가 뭐냐 나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져가지고 들어오면서 보니까 좀 밖에 불이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 것인지 그 안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 계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들어서 보니까 꽤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데 그동안 제가 들은 것은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진다. 돈이 많아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면서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오늘 모실 선생님 좀 특별하네요. 도시를 바꾸면 또 행복해진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주제뿐만 아니라 늘 광산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나중에 우리 광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함께 얘기하는 공간에서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몇 개 도시들 같은 경우는 도시가 예전과 비해서 확 바뀐 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갔던 이제 기타교시 같은 경우도 완전히 도시가 이제 바뀌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TV에서 많이 봤던 스웨덴 이제 말메의 눈물 있잖아요. 그런데도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고 또 2010년인가 11년인가 뉴질랜드에서 큰 이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남부 쪽 도시가 다 무너졌을 때도 역시 도시를 이제 바꿨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렇게 성공한 도시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뛰어난 또는 아주 훌륭한 누군가가 쫙 나타나서 도시를 바꾼 게 아니라 첫 질문은 다들 도시를 어떻게 바꿔볼까요? 라고 묻는 거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그거거든요. 광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자치분권을 어떻게 해갈 것인지 이런 걸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해요. 그거 빨리 나오지도 않을 거 결과 네 임기 안에 나오지도 않을 걸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답답해하는데 저는 그런 하나하나의 사다리가 없다라면 하나하나의 계단이 없다라면 우리가 오늘 주제처럼 행복에 도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우리 광산에 주는 메시지가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특별히 모실 선생님은 조영준 선생님인데 조영준 우리 선생님 제가 평소에 교수님 그렇게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소선대학교에서 33년 동안 재직을 하셨고 또 뭐 도쿄 대학교랄지 또는 교토 대학교에서 연구원이나 또는 초빙 교수들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최근에 우리 광주에서 아주 핫했던 게 뭐냐면 야구였잖아요. 야구. 그렇죠?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 또 추진위원장도 하셨고 제가 시에 있을 때는 또 무슨 일 하셨냐면 도시공사 사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어떤 이제 그 경험들을 가지신 우리 조영준 선생님 모시고 도시가 행복해지려면 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떤 도시가 되어야 되는지 소중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조영준 교수님을 여러분 힘찬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장께 소개해 주신 조영준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과분한 소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강의를 잘못 왔구나. 청장님이야말로 도시에 대한 내공이 굉장히 깊으시잖아요. 거기다 가만히 앞에서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셨구나. 내가 이게 청장하기에는 조금 앞으로 한번 꿈을 꾸기에는 내 얼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행복이 되면 도시를 바꿔라라고 하는 건 제가 한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엘리케 페널레사라고 하는 보고타 시장을 했던 분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시가 바뀌어져야 행복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가 안 바뀌면은 행복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나 건축, 제가 이야기하는 도시라는 이야기 속에는 건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가 행복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 도시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복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시나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행복을 만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재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행복이 도시 공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먼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도시가 행복을 만드는 건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근래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 어디 신문에 1년간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연재를 하면서 제가 주제로 페널레사 시장이 있었던 그 제목을 썼는데 굉장히 사람들은 노벨상 제목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거 뺏겼는데도 아 이거 재미가 상당히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왜 도시공간과 행복이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은 좀 전문적인 것들이니까 조금 줄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가 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됐던 게 뭐냐면 그 도시를 바꿔라 하는 게 21세기 시작되면서 시작된 용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21세기 이후에 문을 여는 것은 도시를 바꾸는 일이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이 도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령 20세기 도시는 여러분 잘 아는 산업도시, 근대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있었던. 그럼 이 산업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산업적 합리성, 기능적 합리성.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아파트 지었을 때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고 가장 비싸게 파는 게 산업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가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기능입니다. 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개발 중심으로 했던 게 20세기 산업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들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일단 사람들이 지나치게 경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불공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20세기 도시를 지배합니다.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GDP는 세계 10위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정반대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가 원인이 있을까? 이런 것에 출발을 해서 도시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현재 있는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즐겁기도 하지 못하고 안전하기도 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1세기가 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는 도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도시라고 하는 건 도자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합리성, 그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행정의 합리적인 공공성하고 시장의 합리적인 공공성, 이 두 개가 도시입니다. 시장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죠. 20세기 도시를 키워드로 잡았던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한 단어가 더 붙인 인입니다. 도시인. 이 도시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20세기 사회가 성장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도 늘어나고 개발을 하고 물리적으로 만드는 사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회는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았다. 근데 21세기가 되는 사회를 우리는 성숙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주변 생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개의 문제가 되면서 성숙 사회가 되면 가장 먼저 변한 게 뭐냐면 그동안 20세기는 주로 행정의 공공성을 내세워서 주로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지자체 장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도시를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아까 도시인이 되면서 이제는 이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행정만 이끌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다원적이고 다중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러려면 만약에 지자체 장께서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행정이, 시민들이 여기에 도움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가장 그 비참한 나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한국입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 이번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을 만드는데 주로 했던 사람들 맨날 어디 가면은 한국이 가장 먼저 망할 거다, 소멸될 거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한국의 출생 인구를 따지면 머지않아 한국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럼 도시가 3분의 1이 줄어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걸 대비하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저쪽에 보면 행복해지는 건축과 도시를 바꿔라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걸 주장했던 사람이 엘리케 페놀레사라고 하는 그 보고타 시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도 왔습니다. 뉴욕에 가서 만하탄에 가서 자동차를 없애라 그래야 뉴욕이 행복해질 거다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시장에 출마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보고타라고 하는 시가 이게 납치, 마약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행이 많았던 도시들이죠.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한다는 걸 상상을 못할 정도였죠. 이 사람이 경호원 2사람만 데리고 자전거를 타고 마이크를 손마이크를 두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내가 미국 사람처럼 부유하게 살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보고타 시민이 풍요로운 감정을 느끼고 소외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민의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런 힘은 이 도시 공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했었던 보고타 이야기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최근에 와서 이제 정년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렇게 멈춰 있다 보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들이 더 잘 보여요. 와, 우리가 도시를 만드는 목적이 뭐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도시 안에서는 정말로 모두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 혹은 도시가 이게 잘 살고 있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여기에는 도시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이것에 대한 많은 답을 준 사람이 엘리케 페놀레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뒤로 올려면 산홍색 어렵네. 지금 우리 도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2018년인지 22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광주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시장도 아니고 그러는데 광주천에 가서 30분 동안을 봤어요. 이게 넘칠넘칠해서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양동 복개상가가 넘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우리는 선조들을 잘 만났나 봐요. 안 넘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광주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금보다 5배가 넓었습니다. 양림동 오거리도 광주천이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광주천을 3번 이렇게 개설을 했는데 첫 번째 할 때 직선화천하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광주 금남로가 굉장히 교통이 많으니까 교통을 분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지금 광주천을 양쪽에다 도로로 더 넓힌 겁니다. 그게 광주천이 줄어들었어요. 시험지는 그 무렵에 광주천에 4km를 복개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소하천대로 다 복개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저 비 오면 어떻게 되지? 적어도 우리는 지금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광주천에서 양쪽으로 2개의 차선은 다시 원대 복귀했어요. 그 포프레인만 있으면 다 되는 일 아닙니까? 쉬운 거죠. 산이, 뭘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폭염, 비가 오던 지역에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오던 지역에 비가 무진장 많아고, 해수면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이것은 전 지구를 지금 생존의 문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따 이 얘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아까 제가 20세기 산업사회하고 연관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게 다만 뉴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42만, 45만인가 인구에 지금 한 20만 명이로 줄어들었습니다. 전 제가 잠깐 동경에 있을 때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저 도시를 갔어요. 그때는 어떻게 됐는데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학교 와서 사진 찍어서 학생들한테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야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서울에 있었던 뭐 분당 일산을 만든 신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 와서 모델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도시가 지금 줄어들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것들이 특히 우리는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소자녀 고령 사회가 되고 있죠. 그러면 소자녀 고령 사회는 중에서 지금 5분의 1 정도가 고령 인구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면 지금 한 1000만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서 500만 명이 빈곤 노인입니다. 일본의 2위. OECD로 계산하는 건 4배 정도 높습니다. 못 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전부 절연 생활을 합니다. 이 가장 건강에 좋지 않는 것이 뭐 3가지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독하지 않도록 할 건가? 이게 도시의 기본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산업사회 도시는 전혀 이런 걸 생각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한 31%, 그 다음에 부부 플러스 자녀 둘이 그 다음에 부부가 됩니다. 근데 20년 후가 되면은 1인 가구가 약 41%,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1인 가구라고 하는 게 혼자 사는 거잖아요. 이게 혼자 사는 걸 가만히 이렇게 제가 봤더니, 시골에서도 봤더니, 여자가 사는 것은 그래도 자식들이 좀 더 괜찮아요. 근데 남자가 혼자 사는 집은 자식들이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해요. 아,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겠구나. 저도 저희 집사람은 맨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 여보, 당신이 먼저 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묻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게 옳은 것인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서희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텔레비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니 손을 바짝 걸고 이야기해요. 우리 먼저 갑시다. 남자 먼저 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마 말은 그래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죽을 때쯤 되면 내가 먼저 죽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느냐? 1인 가구가 우리는 굉장히 비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시나 건축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집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그리고 주차장, 주어가 없죠. 그렇게 매일 갔다가 누군가 그 생활을 벌집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침에 나가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저런 생활을 혼자 있으면 안 나와요. 제가 잠깐 그 공공기관에 좀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이제 임대아파트 사시는 할머니들 점심을 대접하려면 점심시간이 12시인데 9시부터 점심 먹는 장소로 가 계십니다. 그만큼 집안에서 무지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게 여러분 잘 아는 지금 도시가 이게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아까 이 꺼져가는 도시에서 여기서 보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고 하는 헨리 텐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책 속에서 한국이 고령화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나라가 될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정작 그것을 모르고 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요새 최근에는 그런 데 좀 관심이 있고 지자체들도 관심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도시는 뭐냐? 돈이 행복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뭐 중요한 그림은 아닌데 제가 광주시에 책을 한번 쓰는 것들인데 첫 번째 도시는 뭐가 돼야 되냐? 물리적으로는 확산형, 이게 성장 확산형에서 축소 감소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금 우리가 인구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도시구조가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얘는 다른 데로 또 큰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정신적으로는 단일상에서
다양성의 생활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산업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오후에 오고 그 다음에 뭐 또 잠자고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다음날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쉬는 장소였죠. 근데 거기서 뭐 다양성이라는 게 인정되지가 않죠. 근데 최근에 주장되는 것이 다양성입니다. 제가 강산구를 보고 뭐 이 총장님께서 이게 조금 어부성 발언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다양성 사회로 가려고 강산구가 아카데미를 하더라고요. 와, 총장님 진짜 내공이 깊으시구나. 그 다음에 우리 또 유 이사장님도 거기에 같이 하신 걸 보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양성 사회로 가는 첫 번째입니다. 이런 게 많이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도시나 문화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게 되죠. 이 다양성 사회가 두 번째로 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건데 이건 뭐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이 행복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 여러분 잘 아는 19세기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도시화가 되는 사회였죠. 19세기 말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산업혁명이라는 게 도시 인구가 집중하는 영국 런던에서 45년 동안에 인구가 225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그 도시에서 엄청난 인구가 늘니까 얼마나 감이 나겠습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 환경이 열악하면. 두 번째는 그때는 이미 도시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았는데 도시교통이 아주 혼잡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영국 런던인데 아마 뒤에 계신 분들은 보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거리에서 막 이게 잠자고 아까 우리 용상 이사장님이 서울서 오다가 저 용산역에서 있었다고 말씀하신 그런 거 비슷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생산력이 저하되고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있었던 그림은 그 당시에 영국 파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4층, 5층 건물이죠. 5층 건물인데 저 사람들이 저 5층에 살면서 용변을 보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계다 담아가지고 저 도로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수 체력을 없는 사람은 머리에 똥을 맞죠. 그래서 생기는 게 여러분 잘 아는 양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요, 그거. 그리고 또 하나가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베르사유 궁전 같은 데 뒤에 가서 보면은 그냥 밤에 이렇게 거기서 용변을 본 이를테면 상류 계급의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것들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잘 아는 한국에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요강. 요강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요강 아시는 분은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결혼 막 하면은 요강을 딱 가지고 제일 먼저 요강 삽니다. 저희도 단독주택 이사 가면 집사람이 제일 먼저 이삿집에다가 요강 한 가운데 딱 놔둡니다. 요강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도시가 변경돼야 될 사항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안에서는 도저히 생산력도 증가되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으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게 굉장히 많은 이상도시들이 제안됐어요. 어떤 사람은 이하도 전원도시, 어떤 사람은 넓게 만들어서 이게 나무랑 같이 살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획기적으로 했었던 사람이 획기적으로 했던 사람이 그때 건축가 르꼴부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과밀한 도시를 해결한 방법은 유일하게 300만 도시, 이걸 빛나는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쭉 서 있고,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직선으로 지나가는 거죠. 지금의 도시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들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법률화되면서 여기 뭐 용도도 분리하고 지금 도시계획 똑같습니다. 용도도 분리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도시계획이 된 겁니다. 오른쪽 밑에 있었던 왼쪽에 저 사람이 르꼴부제라고 해서 저희 대학을 다닐 때는 신 같은 존재였어요. 지금은 그분이 갖고 있는 이론이 별로 신통치 않다고 해서 지금 별로 뭐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었던 게 르꼴부제가 설계했었던 아파트 단지입니다. 우리 판상형하고 비슷해요.
외관은 평상형이 이 사람이 설계했던 게 외관은 또 어디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었던 게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서 봤더니 이제 미국에서 이 아파트가 사람 살기가 부적격하다. 그래서 그게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가 비어지니까 거기서 범죄가 발생하니까 차라리 폭발을 해버리자. 그래서 33동에 아파트를 폭파한 사건이 있었어요. 미노루 야마사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설계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도시로 가보자.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들하고 비슷하고 방향, 이게 없어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1960년대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계림동에 있었던 집들이 1960년도. 한 집에 한 5가구 정도,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같이 사서 아침 되면 펌프 생활해. 5가구가 이게 세수하고, 그 다음에 쌀 씻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재래식 학생 줄 서서 있었거든요. 그때가 그 무렵입니다. 두 번째 있었던 건 지게지요. 제가 시골에서 쌀하고 이렇게 반찬을 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은 터미널에서 저분들이 지게를 주고 집에까지 갖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시골에서 여러분들은 그 변소에서 화장품을 퍼가지고 원에다 뿌렸습니다. 그때는 되게 비료였죠. 그래서 이게 큰 항아리를 묻어가지고 이 반 이렇게 나무를 거쳐 나무가 썩으면 그걸로 빠져요. 저는 안 빠졌지만 제 친구들 빠지면 이만큼 들어가요. 진짜 빠져야 그럼 농촌에 사는 놈입니다. 그런 시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게 1963년에 광부들이 독일을 간 겁니다. 얼마나 못하 그때 그 경쟁률이 10대 1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졸업생들 73%, 심지어는 교사나 경찰관도 있었대요. 이렇게 우리가 못 살았죠. 그러다가 여러분처럼 지금 어쩝니까? 자동차 2대 있는 집 많습니다. 공중에서 보면 한국처럼 도로가 이렇게 잘 만들어진 도로가 없다. 직선도로 뭐 그냥 고속도로 해가지고 일본보다 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본 좀 엉성한 나라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텔레비를 크면은 우리 지구촌 반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압니다. 핸드폰을 탁 켜면은 카나다에 있는 조카하고 영상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은 우리는 행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유사 이래에 지금처럼 잘 산 적은 없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개 세대를 거쳤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농경사회 다 그럴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잠잠한 제일 머리에 오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하고 이제 먹고 살만한 그 양반들 가셔버리고 뭐 효도할 길도 없고,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1988 기억하라든가 기억하라고, 거기가 1988년 90년 상황이거든요. 훨씬 후 상황입니다. 그때 봐도 그게 어렴풋하게 나타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살아요. 아이들이 몰라요. 내가 우리 부모님은 고생해서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왜 어떻게 그게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똥장군 지게 이거 몰라요. 제가 시골에 재래식 변소를 놔뒀다가 지금 아주 저걸 어떻게 메꿔볼까 걱정. 처음에는 제가 교육을 시킨다고 놔뒀는데 교육을 시킨다는 그것 자체가 멍청한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세대와 자식들은 전혀 달라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잘 살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아는 우리나라가 GDP 10위 나라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 행복지수는 OECD 38개국 중에 35위입니까? 돈이 우리가 벌었으면 행복해야 될 건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 1위, 출생률 제하위입니다. 결코 이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돈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어쩌면서 여러분 잘 아는 뭐 설문조사에 보면 한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따져서 사람들이 왜 한국은 그럴까?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는 책에 아주 히트를 친 사람이 있습니다. 조엘 멜리원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 그 사람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인구 감소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한국률 출생률이 저하는 정말로 충격적이다. 거기 보면은 큰 전염병이나 전쟁이 없이 이렇게 낮은 출생률은 처음 본다.
라고 이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도 더 경력을 쌓는 것을 중시 여기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위에 보시면 한국은 어떤 국가보다도 돈 가치를 앞세우고 물질적 행복적 중요성, 행복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돈이 만드는 행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령 잘하는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돈 자체가 행복을 만드는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아는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자,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재산 증식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되면 성공의 상징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린 재개발구에 저도 살다가 이제 재개발 된다고 그래서 선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새로 짓는 아파트 옆을 지나가면 좀 주눅이 들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아는 한국은 처음에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주택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결국은 산 사람은 결국은 굉장히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서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낳는, 이게 서울대학교 사회학교 전상희 교수가 이전에 저 어디서 얘기를 한 걸, 그 강의를 조금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높은 데서 살다 보면 저 밑에서 사는 사람의 어려움을 모른다. 지금 한국의 문제는 일반 시민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주눅드는 일이 아파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책을 쓴 사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고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 실내 인테리어만 빼버리면 일반 아파트하고 또 가격이 똑같다. 근데 아무런 건축적 특성도 없고 개념도 없는 아파트에서 실내 인테리어만 비싸게 만들어서 그것을 높은 단가로 만드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특유의 행복을 물질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노벨상감이에요. 그냥 아주 오래전 34년 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제가 이 아파트를 선정할 때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15층 이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3동 정도, 그리 큰 단지 도시가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처럼 됐으면 쓰겠다. 또 하나는 발코니가 좀 있었으면 쓰겠다. 저희가 한 2주 동안 돌아다니다가 중심사 밑에서 그걸 해서 갔어요. 갔더니 다 나 같은 사람들이 살고 좋더라고요. 이게 그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지금 아파트 짓죠. 짓고 언제나 새 아파트는 이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큰 아파트는 몰려들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은 이 아파트를 누구 줄까? 딸 준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빠, 그때쯤 되면 아파트 안 팔려요. 이게 10억만 가면 얘가 눈이 빠딱하게 올 건데 지금 한 1억 8천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사도 이게 줘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아파트가 광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파트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아파트뿐만 그런 게 아니라 도시 공간도 봐보세요. 도시 공간은 오로지 자동차가 최우선입니다. 모든 물리적 공간은 자동차가 점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사람들은 건물 안에 들어가서 계층 문화를 형성합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45평짜리는 45평짜리, 20평짜리, 20평짜리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최근에 강남에서 아파트에 펜스를 설치하는 일들이 이제 유행된다고. 왜 그냥 감히 우리 아파트 들어와? 이런 거. 최근에 노인 복지원 주택을 지어서 사람들을 받는데, 첫째,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을 받지 말자. 80이 넘으면 받지 말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다고 해도 이웃관계가 형성되고 밖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노인이 돼보니까 알겠어요. 맨날 자동차 면허증 반납하래요. 그리고 요새는 또 치매 검사도 한대요. 그럼 저는 자동차를 그럼 저도 어떻게 하냐.
자동차를 이게 반납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통해서 활기찬 생활을 한 사람들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게 자동차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자동차를 요새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 이런 문제들이 노인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 줄 테니까 민원증 반납해라. 최근에 국정연구기에 이런 연구 있었죠. 노인들을 이민 보내자. 이민 보내면 이제 그 노인수가 줄어들면은 노인 1인당 지지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생산 가능성이 높아지죠. 속으로 제가 그랬어. 야, 너도 노인 한번 대봐라. 요새 맨날 신문에 그 자동차 사고 나면은 노인의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우리는 제일 불안해. 왜 노인의 초점을 맞추지? 그러니까 그게 전반적으로 노인이니까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려면은 도시 공간 구조가 바뀌어지고 건축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질 것이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그냥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토지용을 최대로 높인 거예요. 모든 빈 땅은 주택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주택은 뭡니까? 선불제. 우리가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을 나중에 받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마 그것은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딱 볼 때 저게 재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건 저는 강남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사업자리가 10매덕으로 걸었는데 우리 평생 저쪽에야 이름 못 본 줄 알아요. 그런 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하나도 안 봐요. 저것이 재산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층간소음도 사실은 산업적 기능적 그 도시를 만들고 건축을 만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는 사람들한테 조심히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지금 아파트 들어왔는데 왜 나보다 조심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조심히 살고 애기가 많은 사람은 밑에층의 사람들 죄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야 때가 왔다 그겁니다.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주의식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고립이나 범죄 두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유럽에서처럼 옛날에 그 도시들에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북유럽이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게 그겁니다. 외국에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공공은 정말 많아요. 우리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럴 때 되면은 이제 참여도 되고 활기도 간천한다고 합니다. 도시를 이렇게 좀 바꿔져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 말고 한국에 더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산업사의 문제는 대개 선진국이나 후진국에 비슷한 문제였지만 우리는 더 심했죠. 일본보다도 아까 이렇게 산업적, 기능적 합리성을 만들고 자동차 중심이 되는 게 심했지만은 어쨌든 선진국도 조금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가 될 거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룸 교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잘 아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지금 이번에 미국의 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니들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한국을 닮아간다. 얼마나 우리가 이게 좀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외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 가만히 봐보세요. 광주가 2014년에 149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41만 명입니다. 저는 장당권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인구는 140만 대로 떨어지고 좀 있으면은 수도권에 있는 특례시보다도 인구가 적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49만 명 살던 도시가 90만 명으로 줄어들면 도시는 어떻게 되겠죠? 도시가 비어가겠죠. 당연히 도시는 활력도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무거주 지역이 생길 겁니다. 이 단독주택이 비어진 것과 아파트가 비어진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아파트가 중간중간 이렇게 비어지면 무섭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최근에는 뭐 이제 대응하는 주택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수안초구 같은 게 제가 어렸을 때 뭐 거기하고 제가 인연이 많습니다만 시외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걸려서 이렇게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동차가 있어서 달리잖아요. 근데 수안지구와 도심 사이에는 갈 수 있을 만큼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구가 줄어들면 그 가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도시시설 기반 이용 강도가 적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적게 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범죄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유지관리하는 생산성도 줄어들고 도시가
가난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기억했던 게 나폴리를 가서 그런 걸 느꼈어요. 되게 이게 페인트 칠도 못하고 우리는 지금은 돈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그냥 리모델링 해요. 그럼 이게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리의 환경질 떨어지지요. 안전 문제 발생하지요. 결국 그렇게 되면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이게 가야 됩니다. 이 자동차는 나중에 말씀드린 정말로 이게 문제가 많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인 활력은 더욱 세락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제가 영암이집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녀요. 지금 어쨌든 집사람이 운전하고 다니면 그 차 얻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보세요. 지금 거기에 고속도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국도가 있고 도로가 3개입니다만 그게 우리가 나이 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터미널까지 택시 타고 가서 거기서 또 영암까지 또 직행버스 타고 영암에서 우리 집까지 또 돈 벌어서 타고 가야 되죠. 이런 시스템은 빨리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웃관계가 형성되지 않지. 제일 중요한 게 이웃관계인데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어차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들 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쾌적하게 할 것인가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이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까 앞에서 있었던 인구 감소, 뭐 기후 문제, 그 다음에 산업사회가 만들어서 이게 이 갈등의 문제 이런 거 말고 여기에 이게 또 첨가된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잘 아는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고령화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이제 조금씩 알아요. 뭐 신문에 보면 고독사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유엔이 일본 100세 이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수의 비결 3가지가 당뇨, 비만, 그 다음에 고독이었어요. 이건 거의 정설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의해서 고독이 이게 장수에 지장이 된다는 걸 됩니다. 그러면 건축가 도시는 이게 어떻게 대응할까? 그 밑에 1년 고독사가 32,000명이라고 썼는데 제가 그건 한 5년 전에 NHK에서 제가 보고 했던 건데 최근에 보니까 68,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조금만 있으면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가만 놔둬도 우리 것 된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인구가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본보다 먼저 우리가 소멸할 국가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일본 친구들 만나면 야, 너 계속 인구 줄어들어라. 그러면 좀 있으면 그건 우리나라다. 이게 반대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게 뭐냐면 62년 동안을 같이 산 부부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같은 이제 양로원을 못 들어가고 아마 양로원에 그 자리가 안 찼던가 봐요. 못 들어가고 남자 양로원, 여자 양로원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난 거예요. 여보, 당신 아직 안 죽었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꽤 됐어요. 어머니가 이제 교동하시기 좀 어려우니까 양로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계속 그러더랍니다. 아야, 나 가기 싫다.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면회 갈 때마다 어머니가 나 좀 데리고 가주고 싶고 자기가 굉장히 살면서 그렇게 불효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때는 이 상태 이대로 놔두면요. 여러분 더욱 비참할 겁니다. 나는 아까도 이야기해서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국가와 우리 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죽을까는 누구 한 사람 있어야지 쓸쓸하게 어디 길가에서 죽은 건 이거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 이럴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혈연관계도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 제가 먼저 죽다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 문제는 빨리 지자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는 한 발 앞서 있어요. 일본만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봐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환경 심리학자들,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만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겁니다. 뇌를 가지고 하루 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고 하지 않나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조사를 그걸로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했습니다.
계속 조사해보고 이웃관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갑을 떠뜨리고 그 동네에서 돌려받을 확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긴 사람과 적은 사람,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과관계들입니다. 인과관계가 이게 행복을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회적 자본 감소라고 하는 게 그거죠.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협동, 협력을 위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드는 규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없는 사회, 그러니까 내가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제보다, 돈보다도 행복을 제외하는 요소가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태리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작은 사회. 여기서 우울증이 제일 많이 생산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웃관계가 될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북유럽이 이 설문조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행복지수 1, 2위입니다. 그들 도시에 보면 맨날 그 사람들 거기 앉아서 이웃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사회적 거리 문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겁니다. 이게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이웃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광주도 파크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건가? 건축과 도시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관계는 소득보다도 중요하더라. 미국이 지난 30년 동안에 총 생산량은 2배가 증가했답니다. 근데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은 5%가 줄었고 우울증 환자는 더 늘어났어요. 이게 우울증 환자도 두세 개 전보다 미국 대학생들 조사하니까 3 내지 10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인간관계가 이것보다 더 영향을, 물론 아까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가난하게 아주 사는 것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근데 부자로 산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행복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서 신뢰를 구축하는, 그러면 인식이 공유되고 그 다음에 공동성이 형성된다. 아까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던 그 페놀로사가 내가 미국 사람처럼 못 살긴 하겠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생활에 만족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저희하고 연결됩니다.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20세기 말부터 했던 게 뭐냐면 도시 공간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까 아주 많습니다. 일본은 1960년부터 광장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벤토 단계라고 유명한 건축가님. 그 다음에 고행도를 어떻게 가고 싶은 거리로 만들 거예요. 바르셀로나 1992년에 올림픽을 하면 150개 광장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광장을 만들고 실험해 보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쭉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프랑스 파리의 안 이달고라고 지금 시장을 하고 계신 사람입니다. 지금 아마 재선을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이론을 줬던 사람이 카롤로스 모렌노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15분 도시를 지향합니다. 걷고 자전거 타고 15분 안에 건 사람들 이렇게 도시를 만들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제주 이 모렌노 교수가 한국 와서 제주 지사도 만났고 부산시장이 15분 도시에 지금 꽂혀 있어가지고 하는 거 얼마 전에도 만나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이제 그런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랗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잘 아는 파리의 생강입니다. 그 생강 옆에 도로들을 지금 인도로 만들고 생강 옆에다가 전부 모래사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유럽 사람들 그 햇빛 있으면 비키니 입고 누워 있잖아요. 우리보다는 양반이 아니니까 거기에 그렇게 누워 있는 걸 만들어서 지금 생강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그 옆에다가 생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브르 궁전에서 그 뒤에가 바스티오 감옥이 있었던 거리를 지금 완전 자동차 없애고 자전거 보행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르브르 궁전부터 독립문이 있었던 1.9km를 지금 시간당 3,000대가 다니는 자동차의 거리를 반쪽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을 공원을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6만 개 주차장을 없앴습니다. 이게 획기적인 일이죠. 그럼 왜 그럴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면밀하게 조사해 보니까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행복의 요소가 인간관계다. 나를 사람 대접해주는 사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트에서 계층 문화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 계층이 다른 사람들끼리, 계층이라는 게 우리는 좀 돈으로 따지는 거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페날로사 시장입니다. 이렇게 페날로사 시장인데, 이 사람이 시장 취임할 때 그거 지금 보고타 한 800만 도시 인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계획을 했죠. 근데 이 사람 시장이 당선되면서 그걸 없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300km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고타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나 3만 불짜리 그 책임 BMW 나오고 BMW를 탄 사람이나 우리는 평등하다. 자동차를 탄 사람이 이게 상위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계에 상당히 많은 도시들이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공원도 600개를 만들고, 뭐 나무도 신나무로 삼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일요일이 되면은 자동차들 못 오게 하고, 지금 아까 이야기한 상계리제 거리도 지금 일요일날 그런 자동차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거리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에서 아마 이명박 시장 때 있을 것 같아요. 도시만으로 1차선으로 자동차 2대가 지나가는,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트랜스 밀리니엄, 이걸 실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타라고 하는 도시는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밖에서 만나는 건 똑같다. 그리고 밖에서 많이 만나도록 해야 계층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최근에 일본은 일본 국토성에서 도로에 대한 걸 만드는, 첫째, 도로는 쾌적하게 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도로는 체류할 수 있는 시간,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구체적인 건 디자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히로시마 쪽 같은 것은 지금 계획입니다. 이게 도로 만들고 이쪽에 있는 건 나무 심다. 지금 나고야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심 안에. 그리고 지금 그 안쪽에 있는 그림도 그런 것들입니다.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도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 1912년에 OECD가 한국에 권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대중교통시설을 개선해라. 두 번째, 고령화 맞춤 주택을 공급해라. 이 두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걸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대중교통시설 만든다고 해서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게 아니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뭐냐,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그런 생각들을 깊게 가졌을 때, 그리고 행정이 하고자 할 때 행정을 밀어줄 수 있는 이게 공유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두 개 이렇게 만들어서, 뭐 다른 건 뭐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있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에서는 그 사람들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어떻게 해야 될 거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적어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지금은 국내 전문가들도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면 외국 측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만 결정이 되고 이것들을 어떻게 갈 것인가만 결정이 되면 쉽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보면은 걸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아주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처음에 정년하고 나서 울림동에서 백운동까지를 처음에 걸었어요. 모든 가다 보면 막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길도 이게 울퉁불퉁하고, 뭐 다리 앞으로 쉬어 있을 공간도 없고, 좀 외국인은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이러다가 내가 95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못 살고 한 30년 빨리 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 지금 대자보를 이렇게 신문에 보면 다 주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자보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지. 대중교통수단, 자전거 보행, 그 대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시민들이 동의해줘야 되고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도 저는 그
그런 인식을 심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아까 제가 주택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주택은 분리와 개별성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305호와 306호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05호가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306호도 엘리베이터 타고 밑으로 내려가고 두 개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회적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집은 되게 필요 공간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실하고 복도 화장실밖에 없죠. 그럼 10분간 쉬면 화장실 갔다 오면 놀 데가 없잖아요. 그럼 교실 들어와요. 그럼 교실에 이렇게 떠들지 않아요. 그럼 반장이 딱 줘. 조용조 떠든 사람. 제일 억울한 거죠. 왜냐? 저는 우리 동네에서 6km 떨어진 댕겨서 거기서 이렇게 주려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맨날 하면 우리 동네 살던 애들이 이름이 제일 위에 올라가요. 떠든 사람. 거기는 왜 그렇게 되냐? 그 무렵 조금 지나서 제가 1990년도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의 초등학교는 복도 옆에 다양한 공간이 있으면 쉬는 시간 되면 아이들이 3, 4호 거기서 자기들끼리 교류를 합니다. 거기서 사회성을 터득하고 사회적 실력을 갖게 돼요. 우리는 그거 아니죠. 요새는 이제 우리도 이제 현상 설계하면서 조금씩 커먼 스페이스를 만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할까? 이게 지금 일본에서 있었던 그 1990년대 아파트 단 한 면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저 부분에 있었던 것들이 일본의 단독주택을 가면요. 꼭 이런 식입니다. 단독주택 골목에 가면 이게 담장이 낮아요. 그리고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살면서 이렇게 골목 지나가면 담장이 가깝고 일본은 습기가 많으니까 창문을 열어놔요. 왜 그렇게 궁금해요? 봐요. 그럼 그 사람들 저놈은 왜 저렇게 너무 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일본 애들 그거 안 하거든요. 가거든요. 난 궁금해 죽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오해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저렇게 만들어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문 열고 나오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 작은 소공원들이 있어요. 이게 저쪽에서 보시면 알고 수평으로 다 돌아갑니다. 이게 소공원이고 이런 식의 주택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깊게 얘기할 필요는 잘 없다고 봐요. 이게 이제 또 전문가들 영역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을 만든 겁니다. 저는 지금 제일 거기서 먼저 해야 될 게 복지 노인주택, 그 다음에 아이들 키우기 좋은 주택,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들 키우기 좋은 주택은 제가 잠깐 그 산하단체 광주에서 있으면서 시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완전히 시도를 못하고 이제 끝나서 야, 한 번 더 해야 된다, 시켜주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이게 지금 왼쪽에 있었던 것은 복도에서 자전거도 타고 다닐 정도랑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복도가 단순히 복도가 아니라 길하고 똑같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뭐 그 부분도 좀 있고, 오른쪽에 있었던 것은 아파트가 1층부터 시작해서 저기 6층까지 평면이 다 다릅니다. 되게 넥스트 21이라고 하는데 설계를 했는데, 우리 아파트는 3,500세대 그럼 전부 다 똑같잖아요. 한 사람이 다 설계하잖아요. 저기는 18세대 같았는데 설계자가 다 달라요. 단독주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집을 지을 수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 집이 가변형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두에다 발을 맞춰 살잖아요. 35평 그러면 방이 3개면 식구가 둘이든지 뭐이든지 방 그대로 써야 돼요. 벽을 철거했다. 그 아파트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 괜찮았지만 우집이 잘못해서 죽으면 난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구동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데 되려면 우리가 산업적이고 기능적인 구조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이 좀 전부 다 119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점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이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상당히 부를 축적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21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건축은 내부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알죠? 저게 1158년에 쓰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상설계에 당선됐습니다. 근데 저게 공사비가 그 14배인가 더 들어가고 공사 기간도 그만큼 들어갔습니다. 저게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자가 쫓겨난 후는 한 번도 저거 준공할 때가 죽을 때까지 오지 못했대요. 저게 20세기의 양식주의라고 하는 건축의 모방되고, 우리가 이야기한 유럽에서 이게 있었던 성당이랑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 저는 저 건물 최고의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냐? 외부 공간이요.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 뒤에 가지고 4가지 종류의 외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외부 공간은 사람들을 모아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뽕비드 센터를 설계했던 리처드 로저스라는 사람, 그 사람 뭔 얘기죠? 뽕비드 센터가 활력적일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광장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유럽의 역사 도시를 다니면서 광장을 했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예로 저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도시 만에 건물이 굉장히 높게 솟아있다는 금남로에서 보면은 광주를 다 가렸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형태주의에서 이게 이쪽으로 바뀐 겁니다. 저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학에서 30몇 년 강의를 하면서 건축의 정의를 일으키는 시대정신을 펴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산업사회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사회는 지금 사회에 맞게끔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게 시대 오페라 하우스는 산업사회에서 형태주의였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웃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기성 씨가 그 설계했던 우기성 씨가 교과서 어려움 많았지요. 랜드마크 문제, 그 다음에 지하공간 들어갔다는 문제. 이건 제가 보기에 건축하는 사람은 상당 부분에 긍정적 평가라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도 부정적 평가를, 최근에도 우리 다른 해설하신 선배님 만나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 저거 건물이냐? 예, 선배님 진짜 그래요. 거성이 제일 좋은 게 맞장구 치는 게 좋겠다. 그분하고 뭐 일을 투쟁을 해봐야 뭐 할 겁니다. 선배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앞부분하고 가운데 부분 이거에서 사람들이 토요일에 예를 들면 깍깍 찹니다. 저게 기본적으로 뭐 만들 때 뭡니까? 도시를 활성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그 다른 영상, 제가 역세권 영상을 가져오려고 하면 교토에 관해 제가 공공공간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사람들 모아들어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있는 것은 요코하마의 시청사인데, 요코하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30년 이상을 연구 대상에서 아주 잘하는데, 요코하마 시청 밑에 오른쪽 1, 2층, 3층은요 전부 민간 건물들이에요. 활력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게. 만약에 시청사 같은 게 공공만 토요일날 일요일날 비지. 광주시청사 1층이 공유공간입니다. 현산사의 지침서를 제가 썼는데, 그때 지침서를 1층을 키우자라고 쓰니까 일부에서는 야, 그 공간 거기다 시위 만들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 중에서 공무원들이 그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일본 가서 봤더니 이런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사가 그렇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 안에다 3층까지 전부 민간이 만들고 카페 만들고 콜라도 만들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미 민간의 건물, 공공의 건물이라는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마 저 모든 건물들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가나다와 시민미수. 전남방지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전남방지가 어떻게 되는 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비판이나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것만 설명하자면, 이 전남방지는 그 앞부분에 시민예술전 가나다와 인구가 작잖아요. 1년에 100만 명 정도 오는데, 가서 보면 거기서 게이트볼 하는 사람, 가족들과 노는 사람, 아이들 물장구 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인간관계는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1세기 건축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양한 사람, 불축 등 다수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는 건축은 그렇게 바꿔져 가야 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제가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자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만드는 건 아니더라. 일정 수준의 돈을 벌게 되면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만들더라. 그건 인간이 소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평등하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그러려면은 이제 내부 공간보다는 건축과 내부 공간, 외부 공간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의 건축은 법규 디자인이라고 해서 용적률 법규만 높이 올리는 것들을 만들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도시공간으로 가면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건축의 시대정신을 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고 건축가가 뭐 철학을 넣어가지고 만들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재밌지 않다면 그건 건축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령 여러분 잘 아는 영웅주의 건축가에서 아까 르꼴부제 이야기했던 사람은 당나귀 길이라는 게 꼬불꼬불 닿는 거고 인간은 그리 직선으로 간다. 주택은 길이가 똑같다.
완전히 이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건축물이 즐겁지 않고 좋은 건축이 아니라는 걸 이미 판별된 겁니다. 그럼 어떤 건축을 만들든지 간에 그게 재밌어야 된다. 건축도 마찬가지고 도시공간도.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시린이라든지 뭐 이런 선진 도시들은 광장이라든지 고용도를 굉장히 많아요. 고용도만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고용도에 길이 돼야 되고, 제가 최근에 동구청 앞에서부터 조대까지 확장을 하더라고요. 거기 봤더니 건물마다 집을 지었는데 집에 어떤 집은 지은선 2cm 정도 높여가지고 집을 지었고 어떤 집은 5cm. 이게 외국에서는 전부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고용도하고 건물의 가장 높이도 똑같아요. 이게 천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지켜지죠. 그런 세세한 데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되는 것들이.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는 뉴욕입니다. 보르데오에 있었던 거리를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거기에 교통국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교통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의 빠른 이동 방식을 통해서 만드는 잘못된 생각이었다. 교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통국장이 제일 먼저 저걸 막기를 제안하고 맑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겁니다. 오니까 체류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거기에서 막 장사가 잤다는 거예요. 저는 송정역을 보고 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서울에 가면서. 왜 자동차가 중심이지? 자동차라는 건 타고 그냥 가는 건데 체류 시간을 가장 짧게 만드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게 대중교통으로 바꿔서 온 사람들도 저기서 앉아서 차기 달리면서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주 짧은 소금. 이건 뭐 강주시 정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이렇게 만드는 걸 옆에서 보고 와 저렇게 되면 체류 시간이 뭐 하는데 송정리는 이게 자동차 왔다 갔다 매연만 만들어주고 도대체 남는 게 뭐지? 송정리 분들이 행복할까 물어보진 않아서 몰라요. 행복하다 하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의도 도시를 봐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거 말고도 제가 제 나름대로 송정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한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건 뭐 이제 광역단체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 있었던 것이 생강 옆으로 지금 생강이 그래도 모래사랑 차를 만든 겁니다. 저는 광주천 보고 우리 저기 송문서에 오셨는데 아마 오늘 뭐 신문에다가 광주천에 관한 글을 기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광주천이라는 게 그 프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옛날에 이게 다 마가 군복 만들었거든요. 야, 일본의 가모가와치처럼 교토처럼 사람들 저기 와서 놀게 할 수 없을까? 저 좋은 공간을 왜 함rit할 수 있는 공간을 놔둘까? 8월 27일에 있었던 뿌리비제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옆에 산에서 높아야 290m밖에 안 돼요. 주변에. 근데 중간쯤에서 불꽃놀이를 하니까 모든 건물들은 그 간모가 어천에서 산을 그어서 모든 건물은 그 높이를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8월 29일인가 28일인가 그날 가면은 교토 간모가 어천에 사람들이 빽빽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제가 뭐 길을 물으면은 Y자를 제일 먼저 천을 먼저 그립니다. 광주 사람들은 길 물어서 광주천 그린 사람이 없죠. 그건 제가 일제강점기 때 광주 읍석이 광주천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가 좋은 도시는 광주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냐. 아마 그것도 가보신 보면 겨울에도 남녀가 앉아가지고 그거 놀아요. 또라이들하고 추운데 왜 저희들 저기서 놀지? 근데 그만큼 사람들의 생활이 처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건데 지금 그렇게 만드는 게 여러분 저는 생강입니다. 주변에 다 떼목 만들어갖고 갖다 물려고 띄우고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갖고 이건 뭐 베니체 쌈마르코 광장입니다. 그 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걷고식이죠. 도시에 사람이 걸으면 활력이 생깁니다. 도시가 걸 수 있게 만들어지면은 그 도시는 그 건축 공간에서 사람을 꺼져 나옵니다. 저게 지금 제일 처음에 있는 게 광주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저게 지금 인도거든요. 논두럭 같잖아요. 아마 지금 가서 보면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않죠. 또 그 밑에도 광주입니다. 아마 선진도시에서는 가을 이런 걸 보기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야 여러분 오사카의 미도수지 거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같은 금남로 거리인데요. 원래 지금 2m 세페가 가지고 모든 건물에 새로 지은 건물들 저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건물들이 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입빌딩처럼 1층에다 그대로 놔두고 기둥만 놔두고 이렇게 우선 그걸 해요. 새로 지을 때 바꿔라. 제가 물었어요. 야, 이 지금 미도수지 거리에 다 건물이 들어섰는데 좀 언제 바꾸나?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수님, 이것은 지금을 위해서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아파트 짓는 것 다음 세대에 대한 고려 있습니까? 이게 한번 봐보세요. 저는 어쨌든 대부분의 여러분보다는 먼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세대는 도대체 어쩔까? 저 빈 아파트 인구는 줄어들어가지고 90만 명 되면은 모두가 이렇게 비어있고 차는 간혹 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게 밑에 가운데 있는 게 요코하마에서 도로변 옆에서 한국 물자 같은 걸 놔두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지를 저도 거기 앉아가지고 지나가면은 와, 저 사람 진짜 잘생겼구나. 뭐 이런 것도 보고 그 다른 뜻도 보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었던 것까지 전부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거리가 일본 도리라고 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금남로입니다. 이게 2차선으로 다, 저 보시 말고 2차선 바꾸고 인도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일본 옆방 가보세요. 다. 심지어는 요새 교토도 그렇게 메인 거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럼 왜 저렇게 만드는가 중요한 겁니다. 저렇게 만들도록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정책으로 결정하면 되고, 여기서 제일 먼저 반대할 수 있는 게 시민들입니다. 야, 차가 필요하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시민운동을 하자. 이게 왜 필요한가? 제 연구실도 걷고 싶은 행복한 도시 연구실이라고 제가 이름을 딱 줬어요. 이름은 이게 놀이상감이에요. 별로 할 일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인도가 넓지만은요, 인도를 만들면 반드시 그 옆에다가 이게 쇼운데이를 볼 수 있도록 1층에 있었던 농도를 규제를 해요. 금남로 우리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밤에도 불켜놓도록 해서 사람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인도만 넓힌다고 좋은 도로가 되는 것들은 아니죠. 이게 금남로입니다. 첫 번째 있는데요.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계에서 메인 거리에 저렇게 계단식 만들어 놓고 1층을 만든 데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또 1층에 있어서 지하로 들어가는 길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자동차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 여러분 금남로 왼쪽 그게 없잖아요. 예수로 그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있었던 것을 인도 높이가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이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이 걸으면서 옆에 뭐가 있는가도 볼 수 있도록 해주죠. 아마 여러분이 런던을 가든지 파리를 가든지 다 가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건 최근에 제가 요코하마에 있었던, 원래 인도가 이렇게 넓었는데, 차도가 넓었는데 인도를 줄인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정말로 자동차라고 하는 건 저기에 있었지만 인간관계 약화시키죠. 지구온난화 유발하죠. 뭐 비만 유발하죠. 그 다음에 도시 안전을 저해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디서 주차장에서 제 차를 딱 놓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 정말로 저만해요. 근데 이제 그 주인 이야기는 광주에서 못 거치고 서울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운전을 하려면은 또 이게 보통 차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고 딱 보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한가. 이 차가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제가, 주택공을 사갖고 나도 저 사람처럼 차를 사야 되겠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해서 찾는데 안 돼서 그냥 아예 차를 타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위화감이죠. 이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차가 도시를 지배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제가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 자동차는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이렇게 쭉 나왔죠. 도시는 사람에게 친화적일 수도 있고 자동차에게 친화적일 수도 있지만 사람과 자동차에 동시적으로 친화적일 수도 있다.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그 앙겔이라고 하는 덴마크 교수가 한 얘기인데, 도로가 높으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자전거 도로를 더 만들면 자전거가 다니고
그 다음에 보행 공간을 더 만드는 시민들이 다닌다. 이런 것들을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자, LRT 문제는 뭐 조금 이제 시간이 더 가까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제일 좋은 게 LRT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본주에 있던 대학 교수하고 책을 한 권 번역을 했어요. 그 원본은 뭐냐, 프랑스 지방 도시만 내 삿바문을 내리지 않는다. 거기 보니까 LRT. 여러분 잘 아는 이 트램하고 LRT는 좀 다릅니다. 트램은 그냥 트램이고 LRT는 경전철이거든요. 최근 나온 것들은 다 LRT입니다. 거기는 실적한 사람들 자기 혼자 탈 수 있고 안에 공간도 있고 정시성 있고 쾌적성 있고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골목골목까지 가기 때문에 사회성도 높여주고 굉장히 좋은 것들이 이게 LRT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광역시도 한 2개 정도가 LRT를 만든다고 해요. 저는 지하철을 만드는 게 서울이 2050년에 지하철 4개가 없어진다고요. 이건 아무튼 지하철에 저는 우려를 하지만은 이건 시장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안 만들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저게 만들고 인구 줄어들면 그 다음에 저처럼 노인들만 타고 다니면 저 돈 누가 낼까? 정말 저는 걱정스럽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이 누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민들이 그 요구해가 만들고 행정에서는 이전 시장들이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어쩔 수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저는 지금도 도시가 이제 일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자전거는 말할 필요가 없죠. 아까 대자도 이야기했는데 자전거의 첫 번째는 뭐냐?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금남로 같은 데는 빨리 그러면 전국 그 안에다가 자동차 금남로에다가 자전거 수리점 이런 거 잘 놓은 겁니다. 그냥 길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외국에서 유행하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파리에서는 뭐 여러 가지 미국 이런 데서 직화 탁구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세대는 자동차를 갖고 다니지 말자. 그건 행정이 공급하는 걸로 하자. 제가 간혹가다 학급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주고 밖으로 나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이 돕고 돌아서 치고 가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바로 제가 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숲입니다. 이 숲은 저는 네트워크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숲이 갖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최근에 독일을 내서 2개의 공항을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서독하고 동독이 있을 때 서독에 있었던 공항이 지금 이제 동서독 협의들이 더 이상 크지 못하니까 이게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를 보면은 아침부터 와가지고 애들이 막 자전거 타고 놀아요. 생태계 보건도 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도시는 재미있는 도시다. 그래서 순천이 재미있는 도시예요. 좋은 도시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의 군사공항을 옮기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광주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광주는 기부대 양해 방식도 있고 뭐 어려운 점들이 있고 제 나름대로 공항이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은 아까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고 하는 국가가 정해놓은 룰이 좀 하나 있어요. 그 해소되기 전에는 이것을 외국의 선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먹고 살 때, 이게 제가 중간에서 제가 빠뜨렸었는데 2013년에 유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나라의 성공은 행복지수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혹은 좋은 나라냐 아니냐를 판가를 내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누구죠? 그분이 이야기했는데 젊은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면은 7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부유한 사람들이 더 그렇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건축 공간, 내부 공간, 도시 공간을 끌어들이려면 도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도 한때 90년대 말에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이야기가 날 때 2020년에 광주 도시 인구가 220만 된다고 했거든요. 최소한 200만은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많은 내용을 교수님 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 현안 문제로 한 두 가지만 추가를 해보랍니다. 요즘에 그 광산구와 광주시 그리고 많은 그 호남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송정역입니다. 지금 주신 문제에 대해서 송정역과 그 역세권 개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 주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교수님 생각을 먼저 묻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투병장 요 부분에서 말씀드리려는데 먼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넓은 데는 아니어도 조금만 강의를 해봤는데 청장님이 끝까지 앉아 계신 건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하면서 청장님 언제 나가시나 계속 안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잘 아시겠지만 광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주 송정역하고 광주역 문제입니다. 사실은 광주역이 살아야 송정역 살고 송정역이 살아야 광주역도 삽니다. 송정역은 광주역보다 먼저 생겼죠. 2013년에 대전에서 목포까지 제일 먼저 만든 게 송정역입니다. 그때만 해도 송정리는 그 조그마한 황룡강변에 작은 몇 개 주택밖에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생기면서 그게 도시가 이제 점점 커가고 그 다음에 1913 시장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되면서 커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1922년에 광주역사에 사철 났다 그 사철이 국철로 바뀌면서 이제 광주역이 중심역이었는데 광주역이 되면 이제 그 기차가 고속기차가 들어올 때 저희 서울에서 직선 기차가 들어오는 것은 그때 금호고속 회장을 하셨던 초기 회장했던 분이 그분이 해서 온 겁니다. 그때만 해도 송정역으로 돌아오면 시간이 넘어 걸린다. 그 다음에 이게 생산품들이 안 온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송정역이 이제 광주역 대표적인 역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역은 제가 이전에 광주역과 송정역 사이는 이제 트랩이 아니라 셔틀 기차를 설치하자고 주장을 해서 이전 시장님이 그 설치를 하셨는데 배가 보니까 운행하다 그냥 말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설치돼야 광주역도 살고 이미 송정역에서 고속도로이 광주역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송정역에 사신 분들이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극락강역 같은 데 서면은 그것도 상당히 활성화될 거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랫동안 그 시청에 출입하면서 이 송정역의 자문교수도 하고 했거든요. 첫째, 그 기차역을 이용한 사람들은 절대 고가의 물건을 사지 않는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절대로 고가의 물건 안 사요. 제가 세계 역세권을 돌아다니면서 본 느낌이 싼 물건을 삽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역세권이라고 해서 그 안에 백화점 만드는 건 과거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백화점을 여기서 만들어서 광주 사람들이 잘 안 오지도 하겠지만은 구매 패턴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백화점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도 인터넷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최근에 일본의 동경에 100년 된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송정리역은 어떻게 할까?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했던 송정역이라고 하는 그 주변은 문화예술이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정역에서부터 좀 1914이나 강성까지는 이게 오버브리지 지금 아마 센다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내려서 싹 가서 1913 가서 작은 물건도 찰 수 있도록 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자동차 중심에서 이제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1913이나 이쪽에 있던 그 광산로 이것들은 1913은 여러분 잘 아는 이전에 재생해가지고 경험이 있어요.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 공간 구조를 바뀌어서 송정역에서 그냥 논스톱으로 우리 같은 백운강 같은 논스톱으로 해서 1913까지 가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어디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되고 송정역은 송정역이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 창조성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게 용산하고 광주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가 안 되고 여기는 여기만이 갖고 있는 거고 그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송정역이 갖고 있는 작은 것들을
이게 해서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다. 그러려면 그 옆에 사람들이 모아둘 수 있는 것들. 제가 서울에서 가면 손님들이 오고 가실 때쯤 되면 이거 어디 구경시킬 데가 없어요. 송정역을 와도. 그러니까 그걸 아까 이야기한 재밌는 공간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정학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백두대간의 호남정맥대, 그 중에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광주광역시잖아요. 그럼 옛날에 광주광역시는 뭐 다 아시다시피 광주천 중심으로 소도시였는데 지금은 극락과 그리고 황령으로 둘러싸인 영산강의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분지지형이란 말이죠. 그 중심의 2분의 1 이상은 우리 광산구예요. 인구도 42만이에요. 지금 전투비행장 저걸 일찍 해결했더라면 좀 더 빠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과거 우리 여러 정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데 전투비행장 그 170만 평에서 주변에 약수 신야촌 지역 해가지고 250만 평 됐잖아요. 그러면 고도 제한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한 750만 평. 이게 1000만 평이 나오게 되면 이걸 제대로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서남해안 시대, 메가시스 시대, 대중국과 이 유라시아 시대의 주역으로 광주, 광역시, 그 중에서도 광산구. 이 서남해안이 어떻게 보면 이 중국과의 92년 수교 이후로 이루어졌더라면, 김대중 정권에서만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현재 저게 군공항 그리고 민간공항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광주시 방침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광주시가 하고 있는 방침에 반한다든 이런 뜻은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활력을 살릴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7, 8개월 전인가 어느 분이 그 지금 광주 전 시장에서 포럼을 하시는데 송정역을 어떻게, 아니 송정 그 비행장을 어떻게 하면 쓰겠느냐 해서 내가 우문부답을 내가 하겠다. 지금 어디로 가는가는 이미 무한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거기가 이런 것은 아니었으면 쓰겠다. 뉴타운 만든다고 거기다가 뭐 3만 명, 2만 명 도시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는 것만 아니었으면 쓰겠다. 제가 혁신도시를 전국에 만들 때 심사위원을 했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나주는 광주하고 전남이 하반 공동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활력이 없고 다른 데는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더 커지지 않으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때 기부대 양해 방식을 이게 아니다. 우리 이것 좀 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근데 강 시장님 취임하기 전이니까 지금 정책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데 그때 토론을 사회 2번을 봤더니 3만 5천 도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아파트도 짓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지금 시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어느 분이 토론 한다고 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기부대 양해 방식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다른 데다가 비행장을 건설해주고 여기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그 돈이 나올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내가 오랫동안 도시개발을 해본 사람 경험에 의하면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구가 늘어날 때는 여기다가 아파트 치고 이러면 아파트 가지고 그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첨단도 제가 도시공사 특정을 맞춘데 어느 데가 있을 때 LAC가 그 첨단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바짝에 받고 여기다가 지금 개발하게 되면 돈이 얼마 들어가냐면 평당 19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아파트 23% 지불하면 얼마나 들어가냐 90만 원 되냐. 그게 전부 다 개발 압력으로 쓰는 거거든요. 아마 저는 전남방기도 그러지 않느냐 저 혼자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부대 양도 빼가지고 저는 세계적인 첨단 기업이 들어와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 지금 미국에 가면 자동차 회사라고 해서 뭐 땅을 공짜로 한국산으로 자동 공장하면 짓고 공짜로 줬거든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러면 거기를 이제 가도 싼 가격이나
그러니까 첨단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첨단은 뭐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들 그분한테 첨단이 도대체 뭐냐, 뭐 들어야 첨단이냐 어려워서 못 알아먹거든요. 국토부 직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여기 첨단 들어와야 된다. 첨단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은 광주를 활력적으로 못해 살 겁니다. 그건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이건 대단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무안에서 받도록 이렇게 신문을 보면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하는 게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 무엇이 들어올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머리로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창조라는 거죠. 국내 사람, 광주 사람의 또 전문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세계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을 불러서 야, 이게 250만 평에 뭘 담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첨단을 결정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여기다가 시간을 소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반 정도만 만들고 그게 수요가 없다면 반 정도만 반은 공원을 만들자. 공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안변온다는 의미가 있죠. 후손들을 위해서.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탄소 배출량은 그게 1톤인가, 나무 170% 심은 1톤인가가 감소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소외를 낼 때 봤더니 얘들이 굉장히 자전거 타고 다니면 재밌어요. 우리 애들 놀 데가 없어요. 우리 도시에 재밌는 공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반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일지도 모르고 다른 분들이 들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말고 뭘 더 하나? 아파트 저는 이제 그만했으면 쓰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인구가 90만 명으로 줄어들면 아파트 나무 돌아갑니다. 나무 돌아간다는 얘기는 거기서 집이 비대되면은 이게 코스타운 유령 도시가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만 뉴타운에 가면요. 이게 42만에 지금 20만 명 듣는데 제가 90년도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사람이 많고 골목에 어린이들이 놀았어요. 지금 다만 뉴타운 가보세요. 3분의 2가 한 라인에 비어 있어서 그 안에 할머니들이 그게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중단해요. 그러면 이제 걸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 내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바블 경제 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한 2, 3년 못 가서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금 못 갖고 있거든요. 비어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활력적이고, 어린이 놀이터 있고 하던 데가 어린이들이 안 와요. 아침에 공경으로 출근하던 젊은 애들이요, 검정 옷 입고 넥타이 딱 하고 가방 매는 걸 보고, 저는 저 도시는 영원히 활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수도권 옆에 지금 인구가 부족하니까 집을 짓지만은 그 동경 옆에 뉴타운 지금 한 40분 거리거든요. 그 도시처럼 되지 않을까. 그걸 보고 광주가 이제 더 이상 인구가 줄어서 미래를 결정하는 인구가 한게 아닙니까? 이것들에 관해서는 좀 깊게 생각했으면 쓰고 아파트 짓고 이런 것들은 이건 제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제가 이제 어떤 직위를 가지면 그걸 막 떠들고 다니겠는데 지금 개인으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또 광주시 생각하고 다른데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그렇다는 얘기가 분명히 맞습니다. 이사입니다. 예.